예, 이제 준비들 되셨죠? 자, 또 수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유로화라는 거를 이제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이라는 곳이 참 재밌는 곳인데 그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에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하다가 뭐 미국이 다 어부지리를 얻어가지고 미국은 땅도 넓히고 또 유럽에서 전쟁 나면은 또 유럽에다가 무기도 갖다 팔고 뭐 그러면서 뭐 돈도 벌고 뭐 세계 패권도 차지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네 역사를 보면 지난 수백 년 동안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는 거예요. 맨날 전쟁이 벌어지는 땅이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뭐 영국이랑 프랑스랑 싸우다가 프랑스랑 독일이랑 싸우다가 또 서로 뭐 짝을 지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또 막 싸우고 뭐 또 뭐 오스트리아랑 또 독일이랑 싸우다가 서로 막 계속 싸우거든요.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야, 우리 이제 합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이제 공동체 이런 걸 만들자는 논의가 나오는 거고 그거를 주도하는 게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죠. 영국이 아니야. 영국과 프랑스가 아니고 독일하고 프랑스죠.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제 서로 뭐랄까요, 좀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 그만 싸우고 하나의 그 경제로 합치자. 경제로 합치기 위해서 이제 돈부터 합치자. 그래서 돈을 합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합치고 그 다음에 정치까지 합치자. 이런 이제 비전을 갖고 이제 어떤 유로화라는 걸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2011년 이때 유럽의 재정 위기라는 게 이제 터집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터지는데 그게 사실은 유럽의 통합 노력이 얼마나 이제 불완전한가, 그게 유로화라는 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이게 그 재정 위기라는 게 이게 보시면 이 2009년 뭐 이때 막 이렇게 늘어나죠, 적자가. 그다음 국가 부채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어, 이 유럽 경제라는 게 그 세계 경제의 축소판이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불균형이라는 게 세계 경제의 불균형이라고 한다면 이 유럽의 불균형은 독일과 기타 나라들, 그러니까 또 독일하고 뭐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네덜란드라든가 약간 북쪽에 있는 나라들, 그래서 그런 나라들하고 이 나머지 남쪽에 있는 나라들하고 남유럽과 북유럽 사이에 이 불균형, 이게 미국과 중국의 불균형하고 되게 비슷한 양태로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그걸 일으킨 게 뭐냐면 바로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이 유로화 때문에 경상수지 불균형이 일어나는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요 위에 있는 그 보라색 요게 이 Germany, 독일의 경상수지인데요. 이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인데 이게 이제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90년대에는 좀 적자가 좀 이렇게 있다가 뭐 그래도 영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유로화가 도입이 되니까 갑자기 이게 플러스로 막 치솟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남유럽 나라들, 그리스, 포르투갈 얘네들은 어 90년대 후반 이때부터 적자가 있었지만 이제 더 커지는 거예요, 적자가. 그래서 이제 사실 이때부터 고정 환율이라는 걸 썼어요, 유럽 나라들은요. 그러니까 유로화 도입 이전부터 고정 환율이라는 게 이미 90년대부터 있었는데 유로화가 도입되니까 이게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런 불균형이 유로화랑 무슨 관계인가 생각을 해보시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많이 팔죠.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도 뭐 강남에 가면 벤츠가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강남 소나타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독일이 물건을 이제 많이 팔게 이제 되는데 보통 물건을 많이 팔면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다른 나라 돈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 나라 돈이 희소해지 다른 나라 돈에 비해서 그 나라의 돈이 희소해 가지고
그 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맞고, 그렇게 그 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독일 자동차 값이 비싸지죠. 그러면 독일 물건이 덜 팔리겠죠. 그럼 경상수지가 균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게 그 조정 작용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경쟁력이 높으면 환율이 조정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유로를 쓰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환율 조정이 그렇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럽하고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잘하는 사람하고 아주 못하는 사람하고 한 그라운드에서 뛰게 하니까 잘하는 사람은 더 돋보이고 못하는 애들은 더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독일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는 거죠. 환율 이득을 보고 시장의 이득을 보고, 그러니까 시장이 통합되니까 더 쉽게 물건을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럽 사람들이 독일 물건을 사요. 그래서 어떤 구조가 이제 펼쳐지냐면 그리스나 뭐 이런 남유럽은 독일 물건을 갖다 써요. 그러면 그리스가 독일한테 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독일한테 뭘 주냐면 독일 국채를, 아니, 그러니까 독일한테 그리스 국채를 줘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국채를 중국한테 주고 중국 물건을 사다 쓴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그 미국이 하는 일을 그리스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가 국채를 독일 은행들이나 뭐 독일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독일 물건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뭐 자기네 나라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뭐 그리스 국채를 막 사는 거죠. 그리고 독일의 은행들은 그리스 국채가 사실은 좀 부실한 국채지만 유로화로 이제 표시가 돼 있으니까 뭐 환율 면에서는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위험이 없어졌으니까 그리스 국채를 많이 산 거죠. 그러면 그 돈 갖고 그리스 사람들은 독일 물건을 사다가 뭐 소비도 하고, 그거 가지고 또 복지도 쓰고, 뭐 독일 거를 막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불균형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머니는 이렇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환율 조정이라는 메커니즘이 없어지니까 이런 불균형이 심해졌는데,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독일 은행들이 그리스 국채를 이제 막 사서 이제 자기네 그 자산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그리스를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에서 이제 아테네 올림픽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회계가 좀 불투명하다. 얘네 이제 세금도 잘 걷고 국채를 잘 갚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네 좀 재정 이 통계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얘기가 막 나오니까 독일 은행들이 어떻게 해요? 야, 국채 우리 다시 어, 줄 테니까 다시 유로화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입장에서는 국채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복지도 하고 막 썼는데 갑자기 그거를 이제 회수한다고 하니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걷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가 야, 우리 이제 못하겠다 하고 자빠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의 이 재정 위기가 나오는 거고, 뭐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다 똑같은 식으로 이제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럽의 문제는 결국 독일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불균형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는 결국은 바로 무역 불균형, 이게 바로 환율의 문제고, 환율의 조정이 안 된다는 문제고, 그게 바로 유로화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을 하는데 돈만 통합을 하고 나머지 통합을 안 하니까 이런 불균형이 더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 적자와 이 민간의 저축 부족 또는 이제 내수 과잉, 이게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가 경상수지 적자를 이렇게 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를 받고 그다음에 독일은 흑자를 받고, 그래서 이제 이 독일과 남유럽 간의 무역 불균형이 큰 문제인데, 그럼 이게 제 유로화의 문제라는 거는 제가 지금 답을 알려드렸는데, 이게 진행될 당시에는 유로화가 문제라고 또 하기도 그래요.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특히 독일 사람들이 유로화의 덕을 많이 보기 때문에 유로화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독일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 남유럽이 과잉복지다.
얘네들이 국채 막 팔아가지고 과잉 복지한 게 문제다. 그다음에 얘네들이 과잉 소비한다. 게으르다. 그러니까 그리스 애들은 게을러서 일을 안 하고 적자 보고 그러다가 이 문제가 생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정말 그런가? 잘 보시면 이 PX라고 하잖아요. 포르투갈, 뭐 이탈리, 그리스, 스페인 얘네들은 일 안 하고 복지만 누리는가?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게 뭐냐면 1년 연간 노동 시간입니다. 노동 시간을 보시면 그리스가 높습니다. 이 독일보다 높고요. 48%나 높은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일을 오히려 안 하고 포르투갈, 이탈리, 그리스, 스페인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사회적 지출인데 이게 복지입니다. 복지는 그러면 얘네들이 복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독일이 복지를 더 많이 합니다. 이 포르투갈, 이탈리, 그리스, 스페인은 복지가 더 작습니다. 그러면 이 남유럽은 일도 많이 하고 복지도 더 적은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결국 유로화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는 그래요. 이미지는 유럽 사람들이 볼 때 남유럽 애들은 일을 안 하고 논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독일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독일 가보시면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겨울에는 우중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독일 사람들은 1년 내내 뭘 원하냐면 휴가 한 달 휴가 가는 거. 그 휴가만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독일 사람들이 휴가를 어디로 많이 가냐면 남유럽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스로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그리스에 가보시면은 독일 사람들이 와서 막 놀고 있어요. 그러면 노는 사람들이 막 보여요. 그리고 독일에 가보시면은 일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독일 사람들이 독일에서 안 놀고 딴 데 가서 노니까. 그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노는데 얘네들이 그리스 가서 노니까 그리스에 가면 노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얘네들은 너네 노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하고 독일은 가면 일하는 사람밖에 안 보여요. 거기서 안 놀고 딴 데 가서 노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근면하구나. 이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독일 언론이나 독일 국민들은 쟤네들 저 퍼주기 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독일이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하잖아요. 구제금융 하니까 그거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독일이 그리스에 구제금융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뭐냐면 독일이 그리스에 돈을 주면 그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그리스가. 독일 은행들한테 빚진 거 갚는 데 써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독일 정부가 그리스를 도와주면 그 돈으로 그리스 정부는 독일한테 빚진 거 갚아요. 그러면 결국 독일 정부는 독일 은행 살리는 거 한 거예요. 그죠? 그 돈을 갖다가 뭐 그리스 사람들이 또 막 먹고 이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네 나라 은행들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를 도와준 건데 근데 이제 그 독일 국민들은 쟤네들 저거 맨날 노는 애들 왜 도와주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유로화라는 거, 이 통화 제도라는 게 유럽의 불균형을 굉장히 심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실효 환율,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건데 이게 독일은 항상 저평가가 되는 거고 이 PX 나라는 고평가됩니다. 그러니까 뭐 유로화니까 환율이라는 게 무의미하죠. 근데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는 그 나라의 물가를 감안한 어떤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물건값이 싸게 느껴진다라는 뜻입니다. 실질 실효 환율이 저평가된다는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벤츠나 BMW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요즘에는 또 벤츠나 BMW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일이 실질적으로 이 환율 저평가가 되는 효과를 누리는 거고 독일 물건이 싸게 느껴지는 거는 남유럽 애들이 유로화를 같이 써주니까 물타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독일하고 남유럽하고 분리가 돼 있으면 벤츠나 BMW 값이 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 물타기를 해주니까 이 환율로 인해서 이 독일 물건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독일이 항상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또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네들이 뭐 경쟁력이 좋다는 게 이런 문제를 또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다 똑같아야 비슷하면 뭐 큰 문제 안 되는데. 그래서 고평가, 저평가 이런 이유가 결국 이제 유로화의 문제다라는 거고, 물가로 조정할 수도 있죠. BMW 값이 막 오르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죠? 충분히 조정이 안 되고. 그래서 왜냐하면 또 독일은 자기네 내수는 또 부족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내수는 부족하고 흑자를 계속 유지하려고 또 독일 나라 재정은 또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독일이 진짜 짠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안 쓰고 민간도 별로 안 써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라 나라 물가는 또 별로 안 올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싼 물가와 이 저렴한 환율 이걸 가지고 세계 시장으로 막 가서 이렇게 생산을 막 늘리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독일의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고 결국 이제 그 유로화의 문제인데 유로화가 붕괴가 되든지 결국 유럽은 유로화가 붕괴가 되든지 재정이 통합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정쩡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 유로화의 붕괴로 간다면 이거는 이제 파국적인 뭐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정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이 재정 통합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재정 통합은 독일 중심의 통합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경제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물론 프랑스도 있고 뭐 있지만 이태리도 있지만 독일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유럽의 이 재정 통합은 독일 중심의 유럽 통일이 되는 건데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 독일이 뭐 그리스한테 너네들 맨날 그 노니까 막 너네들 못 믿겠다 이러고 막 이렇게 막 했는데 그리스 애들은 독일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럽 문명의 발상지가 그리스다. 우리는 문명 국가고 너네는 바바리안 출신 아니냐. 오랑캐 출신들이 어디 문명 국가 이 국민들한테 게으르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어디 가서 갑질을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독일 애들은 쟤네들 저 맨날 노는 애들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재정 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고 이게 얘네들이 이제 재정 통합이 되려면 독일이 돈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 통합이 되는 거는 미국이란 나라가 연방 국가가 된 거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알렉산더 해밀턴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알렉산더 해밀턴이 누군지 이제 누구냐면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인데 여러분 그 10달러짜리 지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그죠? 근데 10달러짜리 지폐를 보시면 이제 해밀턴이 있는데 대통령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달러에 얼굴을 올린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그 대통령도 아닌 재무장관 출신이 올라가느냐 하면 미국을 연방국가로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독립전쟁을 이제 영국이랑 했잖아요. 미국이 그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스테이트들이 빚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특히 근데 이 전투를 어디서 많이 벌였냐면 북부 쪽에서 많이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이 북쪽에 있는 주들 뭐 저 뉴잉글랜드부터 해가지고 뭐 뉴욕 뭐 펜실베니아 뭐 이런 주들이 어 이제 빚이 많이 이제 늘어났고요. 남쪽에 뭐 조지아나 버지니아나 뭐 이런 쪽은 뭐 경제가 그렇게 크게 안 망가졌어요. 그래서 빚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뭘 제안했냐면 이 국가를 통합하기 위해서 우리 빚을 다 합쳐버리자.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뉴욕주의 빚하고 조지아주의 빚을 합쳐가지고 미국 국채로 만들자. 그 트레저리 본드라는 걸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남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는 빚 없고 쟤는 빚이 많은데 내 빚하고 제 빚을 합쳐가지고 국가의 빚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면 이 뭐 버지니아나 뭐 조지아나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저 무슨 소리냐 절대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해밀턴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 연방 국가의 수도를 남쪽에 가깝게 우리가 옮기겠다. 그래서 제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워싱턴 DC를 이 버지니아 옆에다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남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남부 사람들이 그래? 그 수도를 우리랑 가까운 쪽에 만들어주면 뭐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서 이 빚을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 빚을 통합을 해가지고 국채를 만들고요. 그걸 이제 그 알렉산더 해밀턴이 뭐라고 불렀냐면 국가 통합의 시멘트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각자 따로따로 일하시는데 각자가 진 빚을 합쳐서 우리 같은 공통의 빚이다 이렇게 하면 더 친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네가 갚아라 하고 나는 그냥 도망가는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국가라는 게 뭐 그렇게 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이 같이 이제 빚을 이제 지게 됨으로써 미국이 끈끈한 연방 국가가 됐다. 그리고 중앙 정부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밀턴이 이제 그렇게 빚을 져서 추진한 게 뭐냐면 산업 정책이라는 걸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당시에 이제 산업 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직기 이런 거를 영국이 처음 만들어 가지고 그 기술을 이제 막 딴 나라한테 안 알려줬는데 이제 해밀턴이 막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런 걸 막 추진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막 그 여러분들 그 슬레이터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로드 아일랜드 그쪽에 이제 가보시면 뉴 잉글랜드 지방에 가보시면 영국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방직기 설계도를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와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그거를 카피해가지고 방직기를 들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스파이 역할을 하는 거죠. 막 그런 산업 스파이 같은 거를 알렉산더 해밀턴이 국가 차원에서 막 추진을 해가지고 미국이 영국을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든 거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미국이 산업이 발전하니까 남쪽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남북 전쟁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이 공업 산업 세력이 이겨가지고 미국이 공업 국가가 되고 패권을 차지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결국 그 어떤 사회가 통합이 제대로 돼야 이제 이게 발전을 하는 건데 유럽은 통합을 하려고 유로화를 만들었는데 이 유로화라는 게 나라들 간의 불균형을 더 키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독일 사람들 반발하고 또 남유럽도 반발하고 정치적 리더십이 나오느냐 이게 되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유럽이라는 게 불균형이 이제 큰데 그거를 해결하는 이제 실마리가 하나 나온 게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코로나가 작년에 이제 그 퍼지니까 독일에서 야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독일 재무장관이 이제 그 올라프 숄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작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럽에도 해밀토니안 모멘트가 왔다. 해밀토니안 모멘트라는 건 뭐냐면 해밀턴의 순간이죠. 해밀턴이 바로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연방이라는 걸 만들고 미국의 재정을 통합을 하고 그래서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시시피가 미국에서 제일 못 사는 주잖아요. 그리고 잘 사는 주가 이제 뭐 커네디컷이나 뭐 이쪽 뭐 뉴저지나 뭐 이런 데가 잘 사는 주들인데 뭐 뉴욕, 캘리포니아 이런 데가 이제 경제가 센 데잖아요. 그러면 뭐 캘리포니아가 미시시피한테 너네들 돈 빌려줄 테니까 돈 갚아라 막 괴롭히지 못하잖아요. 그냥 국채로 다 통합해가지고 미시시피가 어려우면 뭐 나라 돈으로 도와주는 거고 그게 이제 재정 통합인데 이거를 유럽이 드디어 이제 하는 계기가 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유럽 회복 기금 채권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요. 이거를 작년에 제안해서 지금 이제 처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국채랑 비슷한 걸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회복 기금 채권에서 유로본드라고도 뭐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19년에 유럽에 가가지고 그 이제 파리하고 베를린에 가서 거기 그 이제 경제 자문 이제 기구들 제가 이제 국민경제 자문회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거기 자문하는 이제 그 학자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 너네 그 유로 본드를 왜 안 만드냐? 그러니까 유로 독일 사람 당장 하는 게 무슨 이태리 쟤네들하고 어떻게 같이 이걸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합치냐?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유로 본드 만들어서 돈을 조달하면 이태리 애들이 막 다 갖다 쓸 텐데 얘네들이 그럼 우리가 돈 내서 얘네들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되는데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야 이거 이제 안 되겠다. 합쳐야겠다. 다 어렵다. 이제 우리 다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유로본드랑을 만들기로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미국과 같은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유럽이 되느냐 마느냐 이거는 이제 사실 모릅니다. 이 채권이 정말 잘 작동해서 재정 통합까지 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재정 통합이라는 거는 결국 정치가 이제 통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 권력이 통합이 돼 재정 통합이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재정까지 어떻게 해보는데 정치가 될까?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미국처럼 되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유럽의 유로존을 쓰는 나라들의 언어가 뭐 21개 언어인가 그렇습니다. 그 언어가 이렇게 다양하고 뭐 다 다른데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것들도 너무 다릅니다. 그 나라들 사이에서. 그래서 제가 그 재밌는 하나의 그 이제 예를 들어보면 그 여러분들 그 이제 각국의 언어가 이제 굉장히 다른데 이 언어라는 게 그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시제가 있고 과거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으면 현재 시제는 예를 들어서 it rains 비가 온다. it rains고 미래 시제는 it will rain이잖아. it will rain 비가 올 것이다. 한국말도 뭐 비가 온다. 비가 올 것이다. 비가 오겠다.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유럽의 언어 중에 독일어는 구별이 안 됩니다. 독일어는 비가 온다. 그다음에 내일 올 것이다. 내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일 비가 온다. 비가 올 것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it will rain에 해당하는 말이 없습니다. 독일어는. 그래서 뭐 내일 비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미래 시제가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독일어가 없고요. 그다음에 일본어도 미래 시제가 없습니다. 일본어도 비가 온다 그러면 내일 비가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중국어도 그렇습니다. 중국어도 장래에 비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비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비가 올 것이다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은 그 미래 시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 이런 데도 미래 시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미래 시제가 없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현재와 미래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죠? 현재와 미래가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이자의 개념이라는 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자라는 건 뭐냐면 현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는 돈이거든요. 현재 쓸 수 있는 돈을 은행에 맡겨두면 나중에 은행에서 이자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포기하고 받는 게 이자인데 현재랑 미래가 구별이 안 되면 이자라는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저금리가 많죠. 독일 국채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일본도 뭐 국채금리가 뭐 제로잖아요. 미국 국채금리는 그래도 10년물이 1%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 현재와 미래를 잘 구별하는 나라는 금융이 발달을 해요. 금융이 발달을 하고 이런 국채 같은 게 사실은 금융이거든요. 예, 이 금융을 잘 활용해서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는 건데 이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이런 걸 쓰는 걸 되게 좀 꺼려해요. 독일 말로 이제 비지 슐튼가 뭐 그런데 그게 독일 말로 죄라는 뜻입니다. 죄악. 그러니까 빚내는 걸 죄악으로 알고 있는 민족이 바로 독일 민족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되게 빚내기 싫어하고 근데 프랑스나 뭐 이태리나 이런 애들은 빚내는 거 별 꺼려하지 않습니다. 예,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빚내는 거 좋아하는 애들하고 빚내는 거 싫어하는 애들하고 뭉치면 이게 될까?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영어를 쓸까 독일어를 쓸까 하다가 투표를 해서 한 표 차인가로 영어를 쓰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미국의 문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앵글로색슨이나 이쪽에서 주로 많이 이제 왔기 때문에 미국도 빚내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금융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일과 다른 나라가 잘 합칠 수 있을까? 그래서 숄츠가 해밀토니아 모멘트라는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했는데 잘 되면 좋죠. 예, 잘 되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유럽이 되는데 미지수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 정책의 기조 변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들인데 좀 이제 요약을 하면 이제 50년대, 60년대 거시경제는 자본주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떤 서로 절제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때 이제 국가와 노조와 기업이 어떤 사회 계약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황금기를 이제 열었고, 7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이제 베이비 부머가 노동시장에 나오면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80년대에는 신자유주의가 대두합니다. 이때 금리 막 올리고 이제 경제가 나빠졌는데 이 위기를 이제 신자유주의로 또 타개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자유주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이때부터는 대안정기, 그 사회주의가 망하고 미국이 이제 패권이 공고해지면서 이제 Great Moderation이라는 게 이제 나왔고, 근데 중간에 이제 미국이 너무 빚을 많이 지고 막 이 미국 경제에 거품이 생기고 하면서 위기라는 게 이제 발생을 했죠. 2008년에.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좀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2008년 금융위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 이때의 그 정책 기조라는 건 뭐냐면 돈 풀어서 경제 살리자라는 겁니다. 이 신자유주의라는 게 2020년, 2019년, 18년 이때까지도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는 건 정부가 되도록이면 개입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그냥 돈을 풀자, 금융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화, financialization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를 privatized Keynesianism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케인즈,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케인즈는 대공황 때 정부가 개입해서 경기를 살리자, 뭐 뉴딜이나 뭐 이런 거랑 연계되는 뭐 이런 건데, 이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을 민간 중심으로 개입하자. 그러니까 민간이 경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개입하자. 그러니까 직접 하지 말고 민간을 시키자. 민간을 시키는 방법은 돈을 빌려주자. 그래서 금융화를 하자, 모든 거를. 통화정책 위주로 가자. 금리 내리고 돈 빌려주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그 2000년대 초에 9.11 테러 이후, 뭐 그다음에 2001년 뭐 그때 이후로 금리 막 낮춰가지고 모든 걸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많이 터진 거죠. 2008년에.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양적 완화 같은 걸 한 거죠. 벤 버냉키가. 그러면 통화정책 중심으로 대응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거예요. 돈을 잘 빌릴 수 있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뭐 자산도 사고 뭐부터 하고 많이 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집값만 자꾸 오르고 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큰 변화가, 야, 우리 저 돈 풀어서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재정도 풀자.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를 낮추면 그 돈을 민간한테만 쓰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직접 쓰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재정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거 가지고 쓰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2021년에 들어서는 이제 바이든 정부는 고압 경제라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우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라는 건데요. 이 돈 푸는 것만 갖고는 수요를 많이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돈을 풀면 자산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고, 그럼 자산 가격이 오르면 그 자산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그 자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뭐 투자가 일어나고 하지 않겠냐, 이런 건데, 그거보다 정부가 직접 가자. 직접 수요를 증가시키자. 사람들 손에 직접 돈을 쥐어주자. 그래서 1인당 뭐 1,400달러씩 주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 수요를 이제 거의 막 공급보다 더 높게 이렇게 유지하고, 인플레이션도 약간 나고요. 재정을 갖고 이제 이걸 한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상을 약간 용인하는 겁니다. 너무 압력이 세면 터져버리니까 금리가 약간 오르게 놔두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금리가 아주 급등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명목 금리가 약간 올라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금리는 낮게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이런 이제 정책 기조다 이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의 이제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빚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미국 정부의 빚이요. 근데 이제 이 국가라는 게 아까 제가 해밀턴의 얘기를 했지만 국가의 빚을 가지고 국가를 통합을 하는데 이 국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긴 이 시계를 갖고 있다. 어떤 이 타임 호라이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 100년 살기가 어렵지만 국가라는 거는 수백 년을 갖고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빚을 져도 한 100년에 걸쳐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왼쪽에 있는 그림이 영국입니다. 유나이티드 킹덤인데 1692년 이때부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1688년인가요? 이때 명예혁명을 해가지고 영국이 이제 발전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쭉 이제 빚을 늘리죠. 이러면서 이제 산업혁명도 하고 이러면서 빚을 늘리고 그 영국 이전에는 네덜란드가 돈이 많은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까지 영국에 투자를 합니다. 빚을 막 늘려요. 그러다가 이제 GDP 대비 250%, 260%까지 올립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이제 나폴레옹하고 한판 붙을 때입니다. 그죠? 이제 유럽의 패권을 놓고 나폴레옹하고 붙는데 물론 이전에 또 그게 있죠. 이전에 또 있는 게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프리드리 대왕하고 영국하고 이제 또 해가지고 오스트리아랑 프랑스랑 막 싸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영국이 빚이 막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 1700년대 요때 이제 영국이 요 빚 문제 때문에 미국에다가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미국이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때 이렇게 급증한 빚이 그런 이제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때 또 나폴레옹이랑 싸우다가 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때는 이겼죠, 영국이. 이때는 이제 영국이 져서 미국이 독립을 했지만 이때는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패권, 그다음에 세계의 패권을 갖게 됐고 대영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빚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 때 빚이 확 느는 거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또 빚이 늘고요. 그러다가 전쟁 끝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 미국도 보시면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이때 이제 빚이 많이 늘었죠. 이때 이제 해밀턴이 이걸 통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경제 발전을 하고 이러면서 빚을 이제 줄이다가 그다음에 이때 남북 전쟁 시빌 워가 벌어지면서 다시 이게 늘었다가 다시 줄죠. 그러다가 이제 1차 대전 때 다시 늘었다가 그레이트 디프레션 때 좀 늘었다가 2차 대전 때 왕창 늘고 그다음에 자본주의 황금기 때 빚을 이렇게 줄입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늘다가 클린턴이 나와가지고 그때 미국이 경제가 아주 좋아가지고 이게 줄였죠. 미국 빚을 줄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 워 때,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이제 다시 빚이 늘고 지금은 이제 100% 다시 넘었을 겁니다. 지금은 지금은 이제 저 위에 다시 가 있습니다. 100% 넘게 코로나 때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국가라는 거는 평상시에는 이렇지만 전환기 때는 이렇게 왕창 올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빚 문제